서울의 하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의 마지막 수요일 기상청은 새벽부터 기록적 폭설 예보를 발령했어요. 그러나 윤지우는 그런 뉴스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 그는 이미 서울 은평구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반지하 방에서 일어나 있었거든요. 방은 좁았습니다. 성인 남자가 두 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닿을 것 같은 크기였어요. 한쪽 구석엔 낡은 교재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엔 구깃구깃하게 접힌 지원서, 서류들이 가득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성운그룹. 그것은 윤지훈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9살. 그는 3번의 공채 낙방, 2번의 인턴 조기 종료, 그리고 아버지의 폐암 진단과 어머니의 뇌졸중 발병을 불과 2해 사이에 모두 겪었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데 쓴 병원비와 장례비는 결국 4,200만 원짜리 빚으로 남아 매달 그의 통장에서 이자를 빼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훈의 눈빛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무릎 꿇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려가는 사람의 눈, 지쳐있지만 포기라는 단어를 아직 사전에서 지우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은 단 한 벌이었어요. 3년 전 어머니가 첫 공채 시험을 보러 가던 날 사주셨던 네이비 블레이저와 슬랙스,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손으로 구김을 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청년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밑엔 옅은 그늘이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울 앞에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오늘이야. 그 한마디가 고요한 반지하 방 안에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서자마자 지우는 눈을 맞았습니다. 눈은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손뭉치를 뜯어 던지는 것처럼 시야를 가릴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인도는 이미 하얗게 덮여 있었고 군데군데 검게 얼어붙은 빙판이 숨어 있었어요. 지훈의 발밑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신은 운동화는 하얀 줄무늬가 있던 흰색 운동화였지만 이미 오른쪽 악코 부분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밑창과 가피가 분리되면서 걸을 때마다 눈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면접인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걷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성운그룹 서울 본사는 마포구 성산동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언덕길을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지우는 지하철 안에서도 서류를 다시 읽고 예상 질문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면접 시각은 오전 10시. 지금 시각은 9시 20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언덕길 입구에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비명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에 광경이 펼쳐졌어요. 언덕 위쪽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 한 대가 굴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뒤에 매달려 있던 작은 노인이 미끄러진 거예요. 순백의 눈길 위에서 할머니의 두 발이 헛발질을 했고 리어카의 손잡이를 놓치는 순간 철제 리어카는 자체 무게와 경사의 힘을 받아 맹렬하게 굴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아래쪽엔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근길 직장인 3명, 등교하는 중학생 2. 그들은 자신들 쪽으로 돌진하는 리어카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때 윤지훈이 움직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0.3초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그는 몸을 던졌습니다. 언덕길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달려가 리어카의 옆면에 정면으로 몸을 부딪혔어요.
충격이 왼쪽 어깨와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어카의 무게와 관성이 고스란히 그의 몸으로 옮겨왔어요. 지우는 두 발을 빙판 위에 박으며 버텼습니다. 두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 났어요. 오른쪽 무릎이 포장도로 위에 찢혔습니다. 피부가 쓸리는 뜨거운 감각과 함께 선홍빛이 슬랙스를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는 멈췄습니다. 사람들 쪽으로 5미터도 채 남지 않은 거리에서 폐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신문지, 박스, 각종 지류가 바람을 타고 눈 위로 날렸습니다. 지우는 리어카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천천히 무릎을 폈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정장은 엉망이었어요. 블레이저 왼쪽 어깨 부분이 찢겨 있었습니다. 실밥이 터진 자리에서 안감이 비어져 나와 있었어요. 슬랙스 오른쪽 무릎엔 구멍이 뚫렸고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앞코는 완전히 분리되어 걸을 때마다 눈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노인이 달려왔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조심 내려온 할머니는 지훈 앞에서 발을 멈추고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나처럼 굽어 있었고 두 손은 겨울 내내 맨손으로 폐지를 집은 탓에 퍼렇게 얼어 있었어요. 손등엔 깊은 주름과 함께 작은 상처 자국들이 층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빛은 달랐어요. 두려움과 미안함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고통도 다 품어버릴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아이고 총각 괜찮아요? 다쳤잖아요. 어떻게? 할머니는 지훈의 무릎 상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지훈의 슬랙스 자락을 잡으려 했어요. 지훈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무릎은 쓰라렸고 어깨는 뻐근했으며 찢어진 정장을 바라볼 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 앞에서 웃었어요. 할머니 안 다치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총각, 정말이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지우는 흩어진 폐지들을 주워 리어카 위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찢어진 정장 소매로 눈을 맞으며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잠깐 바라보다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그 아무도 폐지를 함께 줍지는 않았어요. 지우는 혼자 리어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42분, 면접까지 18분, 언덕 꼭대기까지는 아직도 7분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훈이 리어카를 세우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총각. 할머니가 그의 소매를 잡았어요. 지훈이 돌아보자 할머니는 코트 안쪽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이 안주머니를 한참 헤맸어요. 그리고 꺼내든 것은 낡은 천주머니 하나였습니다. 매끄러운 검은 비단 주머니, 그런데 오래된 것이었어요. 천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매듭끈은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그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만년필이었습니다. 검은 몸체의 금빛 촉. 단순하지만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어디에도 브랜드 각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알 수 있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담은 듯 몸체 곳곳에 작은 흠집들이 있었지만 기묘하게도
그것이 이 만년필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받아요. 네. 아,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냥 받아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이건 내 평생 부적 같은 거야. 몇십 년을 품고 살았는데 오늘 총각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게 면했으니까. 이게 어디 가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귀한 걸 저 같은 사람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드문 사람이야. 할머니의 손이 지훈의 손을 감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역설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지훈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총각,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야.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에서 피어나는 그 미소는 폭설 속에서도 따뜻했어요. 지우는 만년필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45분. 뛰어야 했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찢어진 운동화로, 피 묻은 무릎으로, 어깨가 터진 정장을 입고 눈보라를 가르며 언덕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성운그룹 본사 로비는 화강암과 유리로 지어진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지훈이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깨가 찢어진 블레이저, 무릎에 피가 번진 슬랙스, 앞코가 벌어진 운동화, 눈을 잔뜩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토하는 청년은 대기업 공채 최종 면접장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접수대 직원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공채 최종 면접자입니다. 전략기획부문 윤지훈이요.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고서야 출입증을 발급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옷차림을 2번 훑어봤어요. 지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면접장으로 올라갔어요. 대기실에는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반듯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짙은 회색, 깔끔한 블루.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구두는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서자 대기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 사람 면접자야?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 쪽을 보지 않으려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모두 그에게 향해 있었어요. 지훈은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찢어진 블레이저 소매를 안으로 집어넣으려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피 묻은 무릎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마지막으로 내용을 훑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아픔 때문인지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지훈 씨, 면접 안내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접어넣고 일어섰습니다. 어깨를 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갔어요. 면접실은 넓고 냉랭했습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왼쪽부터 인사팀 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태식 회장이었습니다. 성운그룹을 일으킨 창업주, 국내 10대 그룹의 수장. 이런 공채 면접장에 회장이 직접 배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최태식은 그의 유독 공채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지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팀 부장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윤지훈 씨, 오늘 그 차림으로 오신 이유가 있나요? 목소리에 어느 정도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사 언덕 아래에서 폐지 리어카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몸으로 막았어요. 그 과정에서 정장이 손상됐고 면접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다른 옷이 없어서 이 상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어요. 본부장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원서에 적힌 성운인이 갖춰야 할 덕목 질문과 연결 지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면접에 저런 차림으로 오는 게 성의 없어 보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보이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할머니가 다치거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걸 외면하고 깨끗한 정장을 입고 들어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훈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이 미끄러져 나와 면접 테이블 아래로 굴러간 거였어요. 지훈은 허리를 숙여 만년필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먼저 움직였어요. 최태식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테이블 모서리 아래 멈춰 있는 만년필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손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그의 몸 전체가 굳어버렸어요. 천천히 만년필을 눈앞으로 들었습니다. 금빛 촉, 흠집 몇 개, 어디에도 없는 브랜드 각인. 최태식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때로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막아둔 둑이 한 번에 무너지듯 40년이라는 세월 너머에서 하나의 장면이 쏟아져 나왔어요. 1984년 겨울, 서울 어느 달동네 골목, 굶주림과 절망으로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던 26살의 젊은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놓으려던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 저기요, 총각. 밥은 먹었어요? 허름한 국밥집이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서 새벽같이 국밥을 끓이던 여인. 군살 없이 단단한 손, 굽지 않은 허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 같은 눈빛. 김복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최태식의 손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어줬어요. 당시 그 돈으로 시작한 소자본 사업이 첫 수익을 냈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의 성운그룹이 되었습니다. 최태식은 그때 만들고 있던 만년필 하나를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찾지 못했어요. 재개발, 이사, 세월.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나셨습니까? 최태식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봤어요. 지훈도 당황해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노회한 재벌 총수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 리어카를 끌고 계시던 할머니께 받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허리가 굽으신 분이셨어요. 손이 많이 거칠었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최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면접은 그로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장은 직접 지훈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사업 구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어요. 부모님의 투병, 빚, 반지하방,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훈아, 너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최태식은 오랫동안 그 청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지훈이 자리를 나서려 했을 때 최태식이 말했습니다. 지훈 씨, 만년필은 내가 잠깐 가져도 되겠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최태식은 만년필을 손 안에서 꼭 쥐었습니다. 40년이 그 손 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성운그룹 부회장 집무실은 본사 12층에 있었습니다. 최민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45살 성운그룹 창업주 최태식의 장남. 그는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회장직 승계를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불편했어요. 아버지가 면접에 직접 참관하셨다고? 네. 전략기획부문 최종 면접이었는데 오전 내내 한 지원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비서 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자 이름? 윤지훈. 나이 29. 스펙은 평범합니다. 지방사립대 경영학과 졸업, 인턴 경력 2건. 부모는 두 분 다 작년에 돌아가셨고 현재 채무관계 있음. 최민규는 천천히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지원자한테 관심을 가지셨는지 파악해. 이미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회장님. 최민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직접 하려 할 때가 가장 불안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회사를 키운 노회한 창업주가 갑자기 무명의 취준생 하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그에게 본능적인 경보 신호였어요. 그 무렵 본사 32층 최태식 회장의 집무실. 회장은 창가 소파에 앉아 만년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빛이 닿는 각도에 따라 금빛 촉이 다르게 반짝였어요. 그는 오른손으로 만년필을 쥐고 왼손 손등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40년 전과 같은 온도로 찾았군.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 40년이 담겨 있었어요. 최태식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언덕 아래쪽에서 폐지를 주우시는 할머니 한 분을 찾아봐요. 오늘 아침 그 근처에 계셨을 거예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자 회장은 다시 만년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서울 마포구 창천동의 작은 고시원. 그 건물 3층 끝방에 김복순이 살고 있었습니다. 9평 남짓한 반지하 전세에서 1년 전 이사를 나와 지금은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자식이 셋 있었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들 둘은 각자의 생활을 이유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딸은 2년 전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힘들어. 그 뒤로 복수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5,000원에서 8,000원. 폐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길 위에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지운 생각을 했어요. 그 청년의 웃음. 피가 나면서도 할머니 안 다치셔서 다행이라고 하던 그 눈빛. 자신이 40년을 품어온 만년필을 받아들던 그 손. 그 총각, 면접 잘 봤으려나. 그녀는 창문 너머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시원 방은 작고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그날 밤 최민규의 집무실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 서유라였어요.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에 귀까지 내려오는 진주 귀걸이. 겉으로 보면 재벌가 며느리의 전형적인 품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계산적이었어요. 언제나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들었어요.
어디서? 비서실 통해서. 아버님이 공채 지원자 하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최민규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주치의한테 올해 안으로 큰 결정들을 정리하셔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타이밍에 뜬금없는 외부인이 나타나면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시면 안 되죠. 서유라는 앉았습니다. 잘해야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재벌가의 암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찬란한 조명 아래 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방 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성운그룹 공채 합격자 발표는 면접 이틀 후에 났습니다. 윤지우는 고시원 방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합격자 발표 링크가 문자로 왔어요. 21번 들이마시고 링크를 눌렀습니다. 페이지가 열리고 이름 목록이 펼쳐졌어요. 전략기획부문 최종 합격자. 목록의 첫 번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지훈. 그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이름을 낯선 것 보듯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환호성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작은 방 안에서 그냥 두 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입사 첫날 지우는 예상치 못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보자고 하십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자신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신입사원이 입사 당일 회장실로 불려가는 건 성운그룹 4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32층 회장실은 거대했어요. 층고가 높아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창이 있었고 창 앞에 최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훈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왔어요. 네,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올려놓았어요. 이 만년필을 주신 할머니를 찾았소.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나를 살린 사람이요. 회장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984년 겨울, 한강, 국밥집, 1,000원짜리 지폐. 그 이야기를 최태식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한 건 어쩌면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훈의 눈 가장자리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군요. 아직 만나지 못했소. 주소를 파악했지만 그냥 불쑥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강한 사람이 약해지는 순간은 대개 이렇게 조용합니다.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오? 그 할머니와의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소? 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마포구 창천동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복수는 방에 있었어요. 점심으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먹고 오후 배치를 위해 리어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지훈이 서 있었어요. 총각. 복순이 반색을 했습니다. 지훈은 꾸벅 고절하고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할머니 합격했어요. 아이고 정말이요. 복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뼉을 쳤어요. 그 손뼉 소리가 너무 맑아서 지우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태식 회장에 대해, 만년필에 대해, 40년 전 이야기에 대해. 복수는 처음엔 멍하니 들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그 사람이 그 총각이 그렇게 됐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그 총각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냥 밥 한 그릇 먹이고 싶었어. 그게 다였는데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위로보다 침묵이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지우는 복순을 설득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뭔데. 그냥 밥 한 그릇 드린 것뿐이야.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거지. 할머니, 그분은 40년을 찾으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클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결국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거창한 데 말고 그냥 어디 조용한 데서 봐요. 밥이라도 같이 먹는 것처럼. 서울 성산동 언덕 아래 오래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년 전과 같은 종류의 국밥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장 비슷한 분위기의 곳을 지훈이 골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부뚜막, 뚝배기, 그리고 한국의 겨울 특유의 냄새. 복순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뒤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추더니 최태식이 내렸어요. 코트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경호원도 수행 비서도 없었어요. 그냥 노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흔 가까운 나이에 머리는 휘어 있었고 오른손엔 만년필을 쥐고 있었어요. 최태식은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복순을 봤어요. 세상에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최태식은 세 발짝쯤 걷다가 멈췄어요. 40년 전보다 굽어진 허리,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러나 변하지 않은 눈빛, 따뜻하고 너른 그 눈빛. 회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흔들렸습니다. 아주머니, 복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태식은 천천히 걸어와 복순 앞 의자를 빼려다가 그만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국밥집이 순간 멈췄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주방 아주머니도 지훈도 모두 숨을 멈췄어요. 이제야 찾았습니다. 최태식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총수가 낡은 국밥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80대 노인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눈물이 되어 흘렀어요. 복수는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최태식의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일어나요. 잘 됐으면 된 거야. 아주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늦은 게 어딨어. 이렇게 왔잖아.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래된 사람처럼 40년을 이미 다 받아들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지우는 문 쪽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따끔했습니다. 세 사람은 국밥을 먹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오는 동안 오래된 이야기들이 천천히 꺼내졌어요. 최태식은 성공 이후의 삶을 이야기했고 복수는 국밥집 이후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재개발로 집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자라고 또 멀어지고 폐지를 줍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들. 최태식은 듣는 내내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제는 좋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난 신세 지는 거 싫어. 신세가 아닙니다. 40년 전 제 목숨값입니다. 복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자식들한테도 못 받아본 말인데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재회 소식이 성운그룹 내부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태식이 어떤 노인을 만났고 그 신입사원과 함께였다는 것, 회장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
비서실의 몇몇 사람이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최민규 부회장의 귀에 전달했어요. 최민규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보고를 들으며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인지 파악해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젊은 시절 은혜를 입은 분인 것 같습니다. 은혜. 최민규는 그 단어를 씹듯이 반복했어요. 윤지훈이라는 신입사원 계속 관찰해. 어느 수준으로 해드릴까요? 모든 수준으로. 서유라는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장 주치의와 연결된 병원 코디네이터를 통해 최태식의 건강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췌장암 2기 진단을 받은 지 8개월, 치료에 반응이 더뎠어요. 주치의는 올해 안으로 모든 법적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였습니다. 서유라는 그 정보를 들고 법무팀 고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유 원장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부회장님 지시이신가요? 물론이죠.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최민규는 아직 그 정도 수위의 개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유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는 법을 몰랐어요. 아니,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성운그룹 내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 외부인을 불러들여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주치의가 인지 검사를 권고했다.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최태식은 인지적으로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내부 임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졌어요. 성운그룹 경영진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사실을 입사 3주차에 알게 됐어요. 같은 팀 사원 하나가 귓속말로 전해줬습니다. 윤 씨, 윗선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돌아요. 회장님이 윤 씨 때문에 뭔가 이상한 결정을 한다고. 지우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쏟아지는 걸 바라보며 그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지훈아, 흔들리지 마라. 내 마음이 바르면 다 보여. 한편 최태식은 법무팀을 통해 유 원장 초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상속 문서가 아니었어요. 성운그룹의 경영 철학과 후계 구도에 대한 회장의 생각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법무팀장은 회장의 지시사항을 정리하면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입사 2달째, 지우는 전략기획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보고서 하나를 쓸 때도 3번, 4번 고쳐 썼습니다. 선배들이 지나쳤던 자료의 허점을 발견했고 팀장의 발표 자료에서 오류를 잡아냈어요.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함이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였습니다. 지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청소 직원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했고 경비 아저씨와 날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실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받을 때도 심부름을 갈 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지우는 복순을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방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복순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프세요? 괜찮아.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있었어요. 지우는 즉시 근처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복수는 손을 저었지만 지우는 단호했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갑시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폐렴 초기였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유했어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은 무슨 돈도 없고 제가 낼게요. 총각이 무슨 돈이 있다고. 됐어. 지우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제일 아끼는 사람이에요. 복수는 한참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 총각이 결국 복수는 입원했어요. 지훈은 이틀치 입원비를 결제했습니다. 통장 잔고의 절반이 나갔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최태식은 지훈이 복순의 입원비를 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청년이 직접 냈어요? 네. 비서실이나 저희가 아니라 그 직원이 개인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한테는 말 안 했군. 네. 최태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게 진짜야. 그 무렵 서유라는 두 번째 수를 뒀습니다. 그녀는 성운그룹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사모펀드 대표를 은밀히 만났어요. 회장의 건강 악화 정보를 흘리면서 이사회 구성 변경의 필요성을 암시했습니다. 회장님이 건강하실 때 구심점이 이미 민규 부회장으로 넘어가 있어야 안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주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외부인 신입사원 관련 이야기도 돌던데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서유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지우는 그날 밤 회사에서 혼자 늦게까지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팀 내 공유 폴더에 접근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잠긴 폴더였는데 파일명이 눈에 걸렸습니다. 내부 감사 보류건. 지우는 잠긴 폴더를 열 권한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명은 머릿속에 남았어요. 퇴근길 지우는 아버지 묘소에 들렀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어요. 봄이 아직 오지 않아 묘역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모른 척 하고 싶기도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지우는 묘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할게요.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계기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사내 교육과정 중 내부 감사팀 담당자와 같은 조가 됐어요. 이틀짜리 교육이었는데 그 담당자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이 조금 들어가자 말을 흘렸습니다. 야, 이 회사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감사 보류건이 지난 2년 동안 12건인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지우는 귀가 번뜩였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보류가 됐대요? 이유야 다 있지. 근데 이상한 건 보류 결정이 모두 부회장실 선에서 났다는 거야. 그 말이 지훈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3주에 걸쳐 조용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공개된 재무 공시 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교차 분석했어요. 전략기획팀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서들만 사용했습니다. 야근을 하면서도 개인 노트북에 별도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성운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성운에너지의 매출 자료에 이상 징후가 있었어요. 특정 외주 업체에 대한 발주 비용이 시장 단가의 2배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체의 법인 등기를 확인해 보니 실제 운영 실적이 없는 유령 회사였어요. 비용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료를 모아 프린트했습니다.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져가야 할지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회장에게 직접 가는 것이 맞을까? 내부 감사팀에 익명으로 넣어야 할까? 아니면 법무팀에. 지우는 결국 회장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회장실 면담 신청은 비서실을 통해야 했어요. 지우는 메모 한 장만 남겼습니다. 보고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틀 뒤 호출이 왔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들고 32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은 이미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가져왔소? 지우는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성운에너지 관련 자료입니다. 내부감사 보류건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외주 발주 비용이 이상합니다. 최태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자료를 읽었어요.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자네, 이걸 어떻게 모았소? 공개 자료와 정상적인 업무 접근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불법 접근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소? 회장님이 처음이에요. 최태식은 자료를 덮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이걸 가져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봤소? 네. 그래도 가져왔어. 네. 회장님이 아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최태식은 오랫동안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지훈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소.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48시간 안에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최태식은 외부 회계법인에 비밀 감사를 의뢰했어요. 내부 루트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자료를 넘겼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윤지훈 씨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요. 비서실장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걱정하실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임이 왔습니다. 지훈이 자료를 회장에게 건넨 지 나흘 후 그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팀장이 갑자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지방 출장건 하나 배정됐어요. 울산 공장 현황 조사인데 한 2주 다녀와야 해. 지훈은 이상했어요. 입사 3개월도 안 된 신입에게 2주짜리 지방 출장이 배정되는 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사내 메신저로 익명 쪽지가 왔어요. 조용히 있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그리고 사흘 후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훈이 주차장 입구 골목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3사람이 따라붙었어요.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3사람은 지훈을 담벼락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다음엔 회사 그만두고 싶어질 정도로 힘들게 해줄 거야.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지훈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잘못이 있으면 정식으로 이야기해요. 잘난 척하지 마. 저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3사람은 욕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한동안 숨을 골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안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지훈을 불렀어요. 어젯밤 골목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아십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회장님은 자네가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전하라 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열어보니 편지였어요. 최태식의 자필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버텨줘서 고맙소. 이제 내가 나설 차례요. 최태식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불과 나흘 전에 공지된 긴급 이사회였습니다. 안건은 비공개로 붙여졌어요. 최민규는 이사회 전날 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이사회를 여십니까? 알게 될 거야. 외부 회계법인이 뭔가 감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최태식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눈이었어요.
무언가를 다 알면서도 상대가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리는 눈. 민규야. 네. 내 어미한테 어떻게 할 거냐.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그 말의 무게를 최민규는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서유라는 자신이 매수해둔 비서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회장이 유언장을 이미 완성한 것 같습니다. 서유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언장 효력 무력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봐요. 인지 능력 관련으로.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쪽 방향은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 감수할게요. 전화를 끊고 서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엔 계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운그룹 이사회실은 본사 30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사회이사 6명, 사내이사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최민규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최태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오랫동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오셨군요. 최태식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외부 회계법인 감사 결과를 먼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사들이 보고서를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는 침묵. 성운에너지를 통한 자금 횡령 의혹, 유령업체를 통한 발주 조작,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정보 유출 정황, 그리고 내부감사 보류 결정 과정의 이상 징후. 이사들의 시선이 서서히 최민규를 향했습니다. 최민규는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손 위에 올려놓은 만년필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나중에 이야기하자. 최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최민규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외부 수사기관 고발, 최민규 직무 정지, 내부조사위원회 구성.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민규는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떴어요. 복도에서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받지 않았어요. 서유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서유라가 이미 다른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서유라는 그날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최태식의 정신능력 판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기 전 그녀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귀하의 병원 코디네이터 이용 내역 및 건강정보 불법 취득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서유라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최태식 측 법무팀이 쳐놓은 그물이었어요. 그녀가 움직이는 경로를 이미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증거를 수집해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 씨, 이쪽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창밖의 풍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이틀 후 최태식은 지훈을 32층으로 불렀습니다. 회장은 창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지며 그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빛 속에서 회장이 생각보다 더 지쳐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앉아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깥에선 봄 햇살이 유리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소? 최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회장님. 회장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평화로워서 지우는 오히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40년 전 한강에서 죽으려 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나한테 밥 한 그릇을 줬어요. 그냥 먹었어요? 한마디 하면서 그 순간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밥 한 그릇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봐줬다는 느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성공하면 아주머니를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찾아서 뭘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살아드리고 싶었고, 최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찾았는데 자네 덕분에 찾았소. 제가 한 건 그냥 리어카를 막은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 당신도 알잖소. 회장은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겠소? 지우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두툼한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앞장에 성운그룹 신탁 관련 수익자 지정, 각서 및 경영 위임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문서를 읽었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자네한테 기회를 주려는 거요. 최태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후계자가 되라는 게 아니오. 다만 성운그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데 자네가 역할을 맡아줬으면 합니다. 자네는 성운에너지 비리를 찾아냈고 아주머니를 돌봤으며 그리고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소.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입사 3개월도 안 됐습니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도 경력이 없었소. 지우는 한동안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지우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게 회장님한테 실망을 드리는 결정이더라도 저는 제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최태식은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한테 물어본 거요. 지훈이 결심을 내리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는 복순을 3번 찾아갔어요. 폐렴에서 회복한 복순은 퇴원 후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지훈은 그냥 밥을 사다 줬어요. 두 번째 방문에서는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 지훈이 말했어요. 할머니, 회장님이 이사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신세지기 싫다고 했잖아. 신세가 아니라 회장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40년 동안 할머니를 찾은 이유가 그게 아닌지 생각해봐요. 잘 살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복수는 한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화려한 데 가면 못 살아. 화려한 데가 아니에요. 따뜻하고 안전한 데요. 최태식이 준비한 곳은 성북구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나무 몇 그루가 있었어요. 창이 밝고 방이 따뜻했습니다. 주방은 넓었고 복순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낮은 높이의 가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복순이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한참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지훈이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총각, 네 할머니,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집이 어딨어. 할머니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집이 있는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숨기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80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드는 공간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들어요.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요. 저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어요. 제가 이 역할을 맡으려면 그에 맞는 실력을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빠른 승진이나 특혜 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가고 싶습니다. 최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오? 네. 그게 제가 지켜야 할 자존심입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최태식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주머니와 비슷하군.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성운그룹 정기 주주총회는 4월 마지막 주에 열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총회였어요. 최태식 회장이 직접 주주들 앞에 서겠다고 한 것, 그리고 주요 경영 방침 변경을 발표하겠다는 사전 공지가 나간 이후 언론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최민규는 이미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서유라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최태식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회장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는 분명 아팠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여위어 있었고 걸음이 예전보다 느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40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처럼 굳건했어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첫 번째로 성운에너지 비리건과 관련하여 아들 최민규와 며느리 서유라의 행위에 대한 수사 형조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결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운그룹의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식은 잠시 멈췄어요. 성운그룹은 사람을 버리는 회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장내 전체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저는 평생 이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봤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회장의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최태식은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향후 후계자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태식은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장 구석에 정장을 입고 조용히. 회장은 앞을 돌아보고 말했어요. 때가 되면 아시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운그룹의 다음을 이을 사람은 가장 어려웠을 때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최태식은 지훈을 찾았습니다. 자네가 가져온 그 자료 덕분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요. 회장님이 결심하셔서 된 겁니다. 자네 덕분에 결심했소.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어요.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최태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는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의 마음을 닮았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최태식 회장은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도 업무를 놓지 않았어요. 주 3일 출근, 나머지는 자택 직무. 그런 일정 속에서도 매주 한 번은 성북구 작은 단독주택을 찾았습니다. 복순이 있는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반찬, 요즘 텔레비전에서 뭘 보는지. 40년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 사이를 채우는 데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 채소를 키웠어요.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손이 닿는 곳마다 무언가가 자랐습니다. 최민규는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유라는 의료정보 불법 취득 및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됐어요. 두 사람의 재판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성운그룹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감사 시스템이 강화됐고 외부 이사회의 독립성도 높아졌습니다. 주가는 단기 충격 이후 회복했고 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회사를 신뢰하게 됐어요. 윤지우는 입사 1년 차의 주임으로 2년 차에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속도였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실력과 태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3년 차에 그는 전략기획팀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했어요. 화려하지 않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복순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 앉아 해질녘 하늘을 보고 있는 복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나요? 복순은 하늘을 보면서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그냥 지훈이 같으면 돼. 그냥 지훈이 같으면 된다. 그 말이 어떤 격려보다 더 깊이 지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해 겨울 다시 눈이 왔습니다. 서울에 폭설 예보가 나왔어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오늘 찢어진 정장과 벌어진 운동화로 이 언덕을 달려 올라갔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는 마지막 기회를 붙들기 위해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고 있었어요. 폭설 속에서 그가 붙든 것은 리어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할머니의 손 안에서 40년을 기다려온 만년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한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였고 또 한 사람의 살아갈 이유였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 언덕을 오늘도 바람이 지나갑니다.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리어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고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폭설 속에서 한 청년이 붙잡은 건 리어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헤매던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